그래서 우리 이제 2단원 할 건데요. 2단원은 시스템과 상호작용. 이 단원은 총 3개의 소단원이에요. 우리 1단원은 2개의 소단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역학 시스템, 지구 시스템, 그다음에 생물 시스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각각 역학 시스템은 뭐 중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지구 시스템은 우리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판경계론 이런 거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막 판이 모였다가 막 멀어지고 근데 사실 그게 땅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땅 밑에 있는 판이 움직인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판 경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부딪힌다 정도로만 했었잖아요. 이렇게 부딪힐 때 땅이 아래로 내려가는지 아니면 솟아오르는지 아니면 이렇게 분리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지구 시스템이고 생물 시스템은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막 DNA, RNA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세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배운 적이 없어요. 핵 정도도 핵은 배운 적이 있지만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뭐 핵이나 세포 소기관,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런 것들의 역할에 대해서 배우는 게 생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할 역학 시스템은요. 또 2가지로 나눠져요.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그다음에 뭐 충돌과 안전 이렇게 2개가 나뉘는데 아마 이렇게 2개를 하고 시험 대비를 들어갈지 아니면 요거까지만 하고 시험 대비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주부터 들어갈지 아니면 다다음 주부터 들어갈지.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은 우리 중학교 3학년에 나오는 운동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제 여기 충돌과 안전에서 이제 새로운 물리량인 운동량과 충격량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둘이 연관이 있는 내용이라서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한번 해볼게요.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은 일단 중력이겠죠? 중력의 정의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의 정의.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건 좁은 범위에서의 중력의 정의고요. 넓은 범위에서의 중력의 정의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서로 잡아당기는 힘. 근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질량이 있고 지구도 질량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 붙어 있을 때는 우리도 지구를 잡아당기고 지구도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근데 둘 중에 둘 다 같은 힘으로 서로를 잡아당기는데 우리는 같은 힘으로 졸라 큰 지구를 잡아당기고 지구는 같은 힘으로 우리가 조그만 애들을 잡아당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이 의미가 있겠어요?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이 의미가 있지. 우리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말을 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지구랑 우리 사이에서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물체 A하고
B가 있을 때 중력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이라며. 그러면 A가 B를 당기는 힘 F1. 그러니까 B가 A를 당기는 힘을 F1. 그 다음에 A가 B를 당기는 힘인 F2. 요거 두 개가 서로 같은 값이 돼야 되는 거죠. 중력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힘이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뭔가 새로운 중력의 정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적으로 아는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길 때 중력의 크기를 뭐라고 부르나요? 중력의 크기 어떻게 구해요? 저번 시간에 했는데. 우리 어떤 힘을 구하려면 식이 어떻게 됐어? F는 mAg.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근데 이제 중력이라는 애는 가속도 자리에 중력 가속도가 들어가서 m 곱하기 9.8 이었고요. 얘의 크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무게라고 했습니다. 무게. 방향은 중심 방향.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방법이 있네. 카메라의 위치를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옆을 볼 수 있지. 오, 맞네. 좋아. 이렇게 중력이 있고요. 우리가 이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운동을 배웠었어요. 그때. 무슨 운동이었지? 중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운동.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운동. 자유낙하 운동 배웠잖아. 다들 금시초문인 그런 눈빛이죠. 니네 이거 저번 시간에 한 게 기억이 안 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유낙하 운동 뭐가 없을 때 정의되는 운동이죠? 공기장이 없을 때 뭐만 있고? 중력. 공기 저항이 오. 중력만. 여기 중력이라고 쓰기보다는 공기저항. 공기저항이 없을 때 물체가 어떤 힘, 중력만 받아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물체가 아래로 떨어질 때 어떤 힘을 받는다 그랬죠? 중력, 그치? 중력을 받지만은 이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 이 물체의 속력에 영향을 주는 건 뭐였죠?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 이 물체의 속력에 영향을 주는 건 이 뒤에 있는 9.8이라는 가속도가 영향을 주는 거였어요.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렇게 큰 물체 A라든지 조그만한 물체 B도 질량에 관계없이 떨어질 때 속력은 높이만 같다면 같았죠. 기억나요?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잘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자유낙하 운동에서
자연학과 운동은 어떤 운동 안에 있는 거였지? 등 가속도 운동 안에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 등 가속도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면 F는 MA에서 힘이 있는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힘을 받을 때는 등 가속도 운동을 했어요. 왜냐면은 힘이 있다. 그러면 가속도도 있는 거죠. 질량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가속도가 있는 운동이 되니까 등 가속도 운동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가속도가 있는데 그 가속도가 일정하면 등 가속도 운동이 되겠죠. 이런 거 했었고 우리 자연학과 운동에서 속력을 어떻게 구할까? 예를 들어서 시간, 속력. 예를 들어서 한 3초에서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물체든 속력은 3초면 지금 자연학과 운동에서 가속도가 얼마인데? 9.8이지. 그 가속도는 1초당 9.8m/s씩 증가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1초에 9.8, 2초에는 19.6, 3초에는 29.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3초에서 속력이 29.4m/s가 되고요. 요 기울기 같은 경우는 시간분의 속력이 되니까 이걸 가속도라고 하고 9.8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정의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봐주시고 그러면 내가 3초 동안 떨어질 때 어떤 높이에서 얼만큼 떨어졌는지 또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내가 시간을 알고 속력을 안다면 이동거리도 알 수 있지. 얘는 지금 위에서 아래로 이동거리니까 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높이는 이 넓이를 구해주시면 높이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우리 자유운동, 낙하 운동이 힘이 있을 때 운동이라는 점과 자유낙하 운동에서 속력하고 높이 구하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여기까지 하면 참 좋겠지만 세 번째로 이제 이걸 가지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통합과학이 되겠죠. 뭘 할 거냐면 포물선 운동이라는 거래요. 운동이라고 하기에는 반포물선 운동? 포물선을 반으로 자른 거?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이라고 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높이가 있는 곳에서 공이 있어요. 근데 내가 공을 옆에서 땅 발로 차요. 그럼 공이 앞으로 쭉 가나? 떨어지죠.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근데 얘가 중력만 받으면 아래로 뚝 떨어져야 되는데 아마 뚝 떨어지지 않고 가면서 이렇게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 공의 궤적을 한번 그려보면요. 얘가 처음부터 이렇게 옆으로 가지 않겠죠. 옆으로 빵 쳐도 뭐 이런 식으로 공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살표로 그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근데 우리가 물리에서는 저 대각선은 그 자체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대각선은 어떤 선들의 합이거든요.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웠지만 벡터의 합이란 말이에요. 대각선 같은 경우는. 다들 물리기가 나오니까 자나? 일어나요, 일어나. 요거 놓치면 진짜 너네 못 푼다니까. 요거 약간 기계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 대각선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서요. 수직과 수평으로 쪼개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또 지금 얘를 수직 수평으로 한번 쪼개보면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지금 뭐가 바뀌어요? 주황색이 바뀌어요? 파란색이 바뀌어요? 길이를 봤을 때 주황색의 길이가 바뀌어요? 파란색의 길이가 바뀌어요? 파란색의 길이가 바뀌죠.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얘를 수직 수평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평과 연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두 개를 따로 생각해야 돼요.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을 할까? 지금 수평 방향으로 내가 처음에 가해준 힘이 있지. 그래서 내가 주황색으로 발로 찼을 거 아니야. 그럼 주황색으로 발로 찬 힘 이후에 수평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이 있나요? 없죠.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찢어야지 너네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수평 방향으로는 내가 처음에 던져준 힘 말고는 얘가 떨어지는 동안 가해지는 힘이 없어. 그럼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서는 힘이 없네. 그럼 힘이 없는 운동 저번 시간에 뭐였죠? 힘이 없는 운동? 등속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래 연직 방향 보시면 얘가 공이 지금 아래로 떨어져요. 그럼 얘는 이 아래로 어떤 힘을 계속 받는 거지? 공은 어떤 힘을 받아요? 얘 왜 떨어져? 어떤 힘 때문에? 중력. 근데 얘는 힘이 있어. 어떤 힘? 중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아예 따로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셔도 되느냐? 이 공을 한쪽으로 몰아. 한쪽으로 몰면 이렇게 되겠죠. 이 그림 조금 이상해서 그런데 이 얘를 일로 넣고 일로 넣고 일로 넣고 일로 넣고 이렇게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이랑 세로는 똑같다는 거야. 연직 방향으로 운동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린 공하고 여기서 포물선 운동으로 떨어뜨린 공하고 땅에 도달하는 시간은 어떨까요? 같겠지. 이해돼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두 개를 겁나 비교해요. 이제 비교하면서 얘 20과 20, A20과 B0이 땅에 도달하는 시간이 다르다. 뭐 동시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과 연직으로 나눠서 등속 자유낙하인 건 알겠는데 그걸로 어떻게 하냐? 등속 운동으로는 이제 뭘 구할 수 있냐면요. 수평 이동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수평 방향으로 날아갔냐. 등속 운동으로 이동 거리 어떻게 구하겠어요? 등속 운동에서 이동 거리 어떻게 구해요? 거속시잖아. 거속시. 그거 그 마우스 모양으로 생긴 것처럼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럼 등속 운동에서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이 속력은 처음에 내가 수평 방향으로 가해진 그 속력이겠죠. 그 속력이 안 바뀌잖아요. 등속이니까. 그치? 그러면 내가 처음에 세게 던지면 던질수록 멀리 날아가겠네. 그런 문제도 나오고요. 자유낙하 운동으로는 뭐가 나오냐면 아래로 떨어질 때 속력 구하는 거. 속력 구하는 거. 그리고 위에서 말한 높이 구하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따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수평으로는 이동거리 구하고 연직으로는 속력이랑 높이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속력 구하려면은 사실 속력 구하는 건 나오기가 힘든 게 이 공이 지금 요렇게 떨어지죠. 그럼 아래로의 속력하고 위에 있는 이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 처음에 내가 던져준 속력을 제곱해가지고 피타고라스로 이 대각선 속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아직까지 그런 속력의 합을 구하는 거는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냥 뭐 땅에 도달할 때 연직 속력을 물어보겠죠. 이 속력이라고 하면 대각선의 속력이 아니고 그냥 자유낙하 운동했을 때 바닥에 도달한 속력, 연직 속력을 물어보겠죠. 이거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뭐 백날 얘기를 해봤자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같이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9번. 96페이지에 9번.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5m의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3m/s의 속력으로 던진 공의 위치를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공은 1초 후에 지면에 도달했다.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r은 문제를 읽고 내가 연직을 볼지 수평을 볼지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수평 방향 이동 거리죠. 그럼 여러분은 연직 볼 거예요? 수평 볼 거예요? 어? 얘 봐봐.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수평 방향으로 이동 거리를 물어보고 있어. 그럼 나는 이 둘 중에 뭘 볼 거냐고. 수평 볼 거야? 연직 볼 거야? 수평을 봐야겠죠. 그러면은 지금 조건이 뭐 겁나 많아요. 뭐 5m, 3m/s, 1초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제 수평을 볼 거니까 5m라는 조건은 머리에서 지워버리는 거지. 이동 거리를 볼 때 높이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동거리 어떻게 구해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내가 처음에 몇 m/s로 던졌대? 3m/s로 던진 거지. 그럼 3m/s 곱하기 1초니까 얘는 3m 날아갔겠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죠? 조금 더 어려운 거 해볼까요? 97페이지에 4번 봅시다. 4번. 그림은 질량이 다른 공 A와 B를 옥상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뒤 지면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금 A와 B 뭐가 다르냐면 이 둘은 이동거리가 다르고요. 그리고 질량이 다르죠. 그럼 질량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값은 뭐밖에 없어? 속력이 질량에 영향을 받나? 우리 질량에 관계없이 속력은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연직 속력 같은 경우. 그러면 중력만 영향을 받아요. 그 질량에 영향을 받는 값은 중력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는 중력이 다르겠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다르죠. 근데 지금 얘네 똑같은 높이에서 던졌지. 그렇잖아. 우리 그런 거 배웠죠.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하죠. 그러니까 높이가 같으면 땅까지 도달한 시간도 같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동거리에서 시간 같아요. 그럼 뭐가 다를수록 이동거리가 큰 거야? 속력이 다를수록 속력이 클수록 이동거리가 크다. 그럼 여러분이 딱 봤을 때 A와 B 중에서 누가 속력이 더 빠를까요? A. 그래서 기억 처음 공을 던진 속도는 A가 B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겠죠. 다음 니은 두 공을 동시에 던졌다면 동시에 도달한다. 높이가 같으니까 동시에 도달하겠네.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디귿. 이제 연직 방향 속도를 물어보죠. 연직 방향 속도는 A가 B보다 크다. 어때요? 연직 방향 속도는 그냥 다 생각 끄고 그냥 자유낙하 운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A와 B 지금 높이가 같고요. 질량이 달라요. 그러면은 바닥에 도달할 때 속력이 어떨까? 달라? 바닥에 도달하는 데까지 이 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질량이 어떻든 간에 9.8이라는 중력 가속도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높이가 같으면 떨어지는 시간이 같다 말이야. 걔네가 3초 동안 떨어져. 질량이 어떻든 간에 걔네는 3초 동안 9.8m/s씩 증가하는 거야. 그럼 둘 다 바닥에 도달했을 때 29.4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연직 방향 속도는 같은 거니까 디귿은 틀린 답이 되겠네요. 그럼 답은 4번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나옵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이렇게 찢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약간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면 문제 풀기는 쉬울 거예요. 같이 한번 밑줄을 그어봅시다.
자, 중력이라고 하면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시원이 보여줘야 돼. 미안. 줄까? 너가 감지 좀 해봐. 뭐 안 보면은 다음 주 주간 테스트 보면 나오죠. 주간 테스트 보면은 봤는지 안 봤는지 딱 나오니까.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밑줄. 근데 이게 좁은 의미의 중력이고요. 넓은 의미의 중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 그래서 지금 밑에 우리는 항상 지구랑 우리의 중력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물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A와 B 보시면요. A가 B를 당기는 중력과 B가 A를 당기는 중력이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밑줄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그리고 질량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의 크기가 크다. 중력은요. 작용하는 범위가 가까울수록 커져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손을 잡고 이렇게 서로 잡아 끌 거야. 근데 우리 사이가 점점 멀어지면 손이 약간 풀리겠지. 그럼 힘이 약해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력도. 거리가 멀어지면은 힘이 약해진다. 우리 지구에서 중력은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 우리 밑에 이제 중력의 크기는 무게. 요거 여러분들 계속 까먹어요. 우리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합니다. 중력의 크기를 무게. 중력 가속도의 곱과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 저 밑에 힘이니까 어쨌든 중력의 크기, 무게는 뉴턴으로 쓰고요.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씁니다. 저 밑에 이제 자유낙하 운동은요. 공기 저항을 무시, 밑줄 치고 별표. 공기 저항 무시. 중력만 받아 낙하하는 운동 밑줄. 자유낙하하는 물체는요. 1초마다 9.8m/s씩 속도가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 왜냐면은 중력이 작용. 중력 가속도는 질량에 관계없이 9.8m/s 제곱으로 일정. 별표 밑줄 치고. 2번에 맨 아래 있어요. 중력 가속도는 질량에 관계없이 9.8m/s 제곱으로 일정. 그리고 밑에 이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얘도요. 우리 자유낙하 운동이 있죠. 연직 방향으로. 얘도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가정되는 운동입니다. 공기 저항 무시.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며 그 무슨 소리냐면 이런 식으로 흰 색깔의 대각선의 방향이 계속 달라지죠. 운동 방향이 변하고 그리고 포물선 궤도를 그리며 낙하하는 운동.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색을 조금 다르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 형광펜 색깔을 조금 다르게 써줬으면 좋겠는데 하나 더 있어요, 형광펜? 그러면은 뭐 형광펜이랑 연필이든지 어쨌든 두 개 구분될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책에서 내용이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중력이 작용하면 연직 방향으로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같은 색깔의 형광펜으로 밑줄 쳐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 연직 방향으로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 그리고 그 밑에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 이렇게 세 개가 같은 내용이거든. 다시. 보시면 중력이 작용하여 그 수평 방향으로 던진 운동의 1번에 보시면 중력이 작용하여 연직 방향으로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 그 다음에 뭐 다른 색깔로 이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 이유가 뭐냐?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고 라는 말이 있죠. 재윤아.
이거 왜 이렇게 색깔 나눠서 했는지 알겠죠, 여러분? 근데 책에서는 순서가 막 뒤죽박죽 돼 있어서 여러분 책 보는데 약간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해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수평이랑 연직을 찢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수평 같은 경우는 힘이 0이고 속도가 일정하고요. 등속 운동이니까. 가속도가 0이고 등속 직선 운동.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해서요. 증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속도도 일정하게 증가하고 가속도는 일정하죠. 중력 가속도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 옆에 있는 이 주황색 내용이에요. 수평 방향으로 빠르게 던질수록 먼 곳에 떨어진다. 이유는 이동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속도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달라지지만 밑줄 치시고 다른 색깔 볼펜으로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만 작용. 높이가 같으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속도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는 달라지지만 밑줄 치고 다른 색깔로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만 작용. 선 높이가 같으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높이가 같으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한마디로 떨어지는 시간이 같다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시간이 같아야지 여러분이 이동거리 얘기를 할 때 속력만 신경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높이에 있는 것들만 누가 더 세게 찼을 때 더 멀리 떨어지느냐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뉴턴의 사고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중력이 작용하는데 어떻게 다른 우리 주변을 뱅뱅 도느냐, 떨어지지 않고 뱅뱅 도느냐에 대해서 뉴턴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내가 물체를 던져. 처음에 내가 여기서 그러면 여기 떨어지지. 폭력적인가 너무 싫어한다. 내가 얘를 좀 더 세게 던져볼게. 멀리 떨어지지. 이런 식으로 내 속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물체가 멀리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보면은 일정한 속력에 도달하게 됐을 때는 이 물체가 떨어지다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떨어져도 바닥에 닿지 않고 계속 원운동을 할 수 있는 특정 속도가 있어요.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은 처음에 첫 번째 빨간색 공은 일정한 어떤 속도로 던져서 바닥에 떨어졌어요. 두 번째 더 세게 던져서 아직 바닥에 떨어졌어요. 근데 세 번째로 던지는 애는 엄청 세게 던져서 얘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어. 중력을 받아서 바닥에 떨어지고는 있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계속 돌게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어요. 공을 던졌어요. 처음에 여기 떨어졌어요. 두 번째로 던졌을 때는 여기 떨어졌어요. 더 세게 던지면 얘가 떨어지긴 하는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계속 도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공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도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나와 있죠. 어떤 특정한 속도로 던지면 중력에 의해서 계속 떨어지기는 하는데 지구가 둥글어서 표면에 닿지 않고 주위를 계속 돈다는 거예요. 인공위성 같은 경우도 이거랑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공위성을 하늘에 올릴 때는 탈출 속도라는 게 있어요.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그 속도가 있거든. 그 속도 이상으로 올려줘야지 지구 밖을 벗어나서 돌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정한 속도로 빠르게 던지면은 떨어지지 않고 주위를 돌 수 있다. 이해가 될까요? 탈출 속도 같은 경우는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 데까지 속력을 올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 또 밑에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우리 중력과 자연현상 보시면요. 중력은 지구 시스템이랑 생명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준대요.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중력이 있기 때문에 지표면 근처에서 대기층이 생기겠죠. 공기가 아래에 몰려있을 수 있겠지.
그다음에 뭐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대기와 물 순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달과 지구 사이에 중력이 작용해서 밀물썰물 생깁니다. 그다음에 생명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중력을 받아서 뿌리가 땅속으로 자란다. 그다음에 몸무게가 무거운 코끼리나 하마는 강한 근육과 단단한 골격으로 중력을 지탱한다. 뭔 소리냐면 하마나 코끼리는 우리보다 질량이 크니까 아래로 받는 중력도 더 크겠죠. 근데 걔네는 바닥에 붙어있지 않고 당당히 서 있어. 그 이유가 뭐냐? 그만큼 그 중력을 버틸 수 있는 강한 뼈대와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기린은 다른 동물에 비해 혈압이 높다. 기린도 사람이랑 똑같이 몸통에 심장이 있겠죠. 기린 그리는 걸 연습했어요. 기린 심장이 여기 있죠. 그럼 기린의 머리까지 얘가 피를 갖다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머리까지 피를 갖다 주려면 혈압, 피의 압력을 이용해서 쭉 짜야 돼. 근데 계속 이 피는 바닥으로 중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랑 다른 동물들과 비슷하게 그냥 그저 그런 혈압이라면 중력에 의해서 올라가다 떨어지겠지. 그래서 기린은 혈압이 무진장 셉니다. 저 머리까지 올려줘야 하니까. 그런 내용이 있고요. 밑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91페이지. 응? 어떻게 태어났냐고? 처음에는 그냥 목이 적당히 길었겠죠? 근데 걔네 너무 많아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풀을 다 먹었어요. 그러면은 높은 데 있는 나뭇잎을 먹는 기린만 살아남다 보면 계속 목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랬대. 길어져요. 응, 길어져. 왜냐면은 목이 긴 기린끼리 계속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목이 더 길어지고 그리고 그게 약간 자연 선택처럼 그 무리 안에서 목이 길어야지 매력이 있는 걸로 바뀌어. 그래서 목이 짧은 애들은 음식을 못 먹잖아. 높은 곳에 나뭇잎이 있으니까 크지 못하고 다 죽어요. 그리고 그치. 그리고 목이 긴 애들은 나뭇잎을 잘 먹겠지. 그러니까 암컷이 보기에는 생존력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매력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목이 긴 기린끼리 이제 만나게 되면서 새로 태어난 애들도 목이 계속 긴 거야. 점점 길어져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 지역에 그 나무들이 키 큰 나무들을 사람들이 다 잘라가가지고 먹이가 없어진다. 그럼 다시 목이 짧아져요. 아래에 있는 걸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퇴화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적응을 하는 거죠. 저희도 그럼 식량이 위에 있으면 못 길어져요. 우리는 키가 커지겠죠, 계속. 만약에 식량이 뭐 우리 꼬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직립보행을 할 때 꼬리가 거슬리니까 꼬리가 없어지는 거죠. 꼬리뼈 있잖아. 아직 꼬리가 있긴 하잖아요.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건데 그 핀치새의 부리가 지역에 따라 달라요. 핀치새라는 새가 있는데 그 지역에 딱딱한 나무 껍질이나 아니면 호두 같은 게 많다. 그럼 부리가 되게 단단하게 변하고요. 나무 껍질 안에 있는 벌레를 먹는 핀치새 같은 경우는 뾰족해. 왜냐면은 먹이를 못 먹으면 죽잖아. 그럼 살아남은 애들끼리 짝짓기를 하게 되고 그 성향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른 종으로 바뀌어요. 아메리카노 없으면 어떻게 사냐. 죽어버릴 거야. 나 너무 아메리카노 많이 먹어가지고 아름쌤이 걱정되셨나 봐. 디카페인 커피 주시는 거야. 이거 먹으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네는 그럼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는 다 수업을 들어본 거야?
인원풀 없는 사람. 오고고고. 1번에 4번, 2번에 2번, 3번에 3번, 4번에 4번, 5번에 3번, 6번에 상자의 한 일은 상자의 무게와 들고 올라간 높이의 곱으로 구한다. 무게랑 들고 올라간 높이의 곱으로 구한다. 상자를 들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경우는 1이 0이다. 이런 건 추가적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3번에 3, 4번에 4. 그다음에 7번에 5, 8번에 4, 9번에 4, 10번에 4, 11번에 5, 12번에 4, 13번에 5, 14번에 5, 15번에 4, 16번에 3, 17번에 4, 18번에 3, 19번에 49줄, 49줄. 둘 다 49줄. 해주시면 되고, 한번 고쳐볼게요. 고쳐보고 질문 받겠습니다. 저도 좀 복사하고 올게요. 질문 17번 17번하고 8번? 8? 18 말고 8? 그러니까 잠깐만 8 18, 19 또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뭐가 좋겠어? 오늘 점심? 이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그냥 에그드랍 먹을까? 비싸잖아. 에그드랍? 그건 맞아. 양에 비해서 좀 비싸. 아니면 저번 주에 롯데리아 갔는데
어? 돈가스? 제일 내려가서 숑숑 돈가스? 네. 맛있어. 맛있어. 맞아. 숑숑 돈가스 맛있어. 고치돈. 저번에 고치돈 먹었는데 개 맛있어. 인정. 어디가? 그 위켄 커피 있고 그 우리 학원에서 나와가지고 오른쪽으로 좀 가면은 숑숑 돈가스라고 있어. 맛있어. 아, 크랑봉식? 오늘 떡볶이? 좋은데? 크랑봉식 갈까? 오, 땡큐. 먹을 거 얘기하고 막 술술 나온대요. 맛집 리스트를 잘하는군요. 나중에 동원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오늘은 어디가 맛있을까? 약간 그런 거 알아. 너네 스펀지밥 모르지? 스펀지밥 알아? 문제 알죠? 알아? 어떻게 먹었어? 마법의 소라고등 알아? 아니요. 동원이 약간 마법. 저 동원님 저 오늘 뭐 먹을까? 그 앙분식. 그 앙분식 하나 먹는 거지. 자, 8번 봅시다. 이제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물체의 높이와 미치 에너지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때 물체 높이와 함께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값으로 옳은 것은 높이와 미치 에너지의 관계. 그럼 미치 에너지 같은 경우 지금 이건 뭘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냐면 이렇게 추가 있고 막대기가 있을 때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여기 처음에 있었던 위치 에너지가 얼마만큼의 1로 바뀌었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값이라고 하면은 우리 추의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하죠? 추의 질량 곱하기 9.8 곱하기 추의 높이. 얘가 금속 막대를 밀 때는 위치 에너지가 0이 되겠죠. 그래서 그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이 금속 막대를 미는 1로 바뀐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높이와 함께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뭐가 달라지냐면 수의 질량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수의 질량은 알고 있고 근데 높이와 위치 에너지의 관계. 높이가 높아질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지겠죠. 그럼 위치 에너지가 커지면 1의 양이 커지겠지. 근데 우리가 이 힘은요 같다고 봐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 이 이동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동거리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 높이가 높아질수록 이동거리를 측정해야지 그만큼 증가한 위치 에너지만큼 이동거리가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해 둘 사이의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의 질량을 알면은 요 밑에 있는 것 중에서 아무것도 못 구하지. 그래서 안 되고 그다음에 2번에 추의 무게 이거는 뭐 요거죠? 추의 무게 위에 있는 것도 내용이고 추가 낙하한 거리 그건 추의 높이지. 그다음에 금속 막대 이동 거리 있고 금속 막대가 받는 마찰력의 크기 요거는 어차피 다 같아요. 넘어갑시다. 이제 17번 그림은 질량이 4kg인 물체를 2.5m의 높이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모습을 나타난 것이다.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이 물체의 속력은 몇 미터 퍼 세컨인가? 이거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전환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6단원 내용이긴 한데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거 2개 배웠습니다.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그치?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이게 4kg짜리 공이고요. 그다음에 높이가
1.5m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 이 공은요, 가만히, 지금 문제 보시면요, 가만히 놓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저 높이에서 속력이 있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야. 가만히 내가 잡고 있다 놓은 거니까 속력이 0이에요. 속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운동 에너지가 0이겠죠. 그 다음에 높이는 4 곱하기 2.5 곱하기 여기서 지금 9.8로 쓰겠죠? 저 9.8. 9.8. 그래서 위치 에너지 이만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바닥에 도달하게 되면 이때 높이가 얼마예요? 0이지. 그럼 이때 위치 에너지가 0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 사라졌을까?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 값이에요. 이 에너지가 뭘로 바뀌었냐면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학화 운동에 따르면 바닥에 도달할 때 속력이 계속 증가하잖아. 처음에 속력이 없었는데 속력이 생겼어. 그러면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겠죠. 근데 그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 증가했느냐?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증가했겠네. 그러면 요거랑 같겠지.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속력을 구하고 싶어요. 이 식 어떻게 써요? 이 운동 에너지 구하려면 2분의 1 m v 제곱.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 계산을 다 하는 것보다는 없어지는 값이 많기 때문에 굳이 계산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한번 써보면 4 곱하기 2.5 곱하기 9.8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v의 제곱. 그러니까 다 날아가고요. 2 곱해주면 5 곱하기 9.8은 아마 49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V는 1m/s.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중요해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겠구나. 이 식을 두 개를 같게 세우는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같은 경우는 다 썼나요? 다 썼어요? 지워도 되죠? 8번 같은 그 문제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게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문제 상황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어떤 물체가 있고요. 그 물체를 8m를 작용해서 2m 밀었더니 속력이 4m/s가 됐대요. 정지해 있는 물체지. 그러니까 얘가 멈춰 있었어. 근데 멈춰 있는 애에다가 옆으로 몇 뉴턴? 8뉴턴. 그래서 얘가 2m 이동했대. 그랬더니 속력이 생겼어. 지금 보시면 운동 에너지가 0에서 4m/s 정도의 운동 에너지로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거야? 내가 해준 일에서 오겠지. 내가 해준 일만큼 에너지가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일을 얼만큼 해줬느냐? 16 뉴턴 미터 해줬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줬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식으로 조금 세워봐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2분의 1 곱하기 이 물체의 무게 모르죠? M 질량 모르죠? 그 다음에 4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여기 식까지 이해돼요? 두 번째 그림은 내가 이 물체를 16뉴턴으로 잡아당겼을 때 4m를 밀어. 그때 내가 궁금한 거는 얘의 속력이 궁금한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16 곱하기 4니까 얼마죠? 64죠. 64 미터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이제 v의 제곱인데 얘 지금 몇 배 증가했어요? 몇 배 증가? 4배 증가했죠.
그럼 지금 얘네가 등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값도 4배 증가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 m은 같은 물질을 내가 밀고 당기고 하는 건데 질량은 변하지 않겠죠. 2분의 1도 숫자니까 안 변하고 그럼 변할 수 있는 거 4배가 될 수 있는 값은 v 제곱밖에 없겠지. 그러면은 16제곱이었는데 그러니까 16이었는데 거기에 4배가 되면 얼마예요? 여기 64. 근데 뭐가 64? v 제곱이 64라는 거야. 그럼 v는 얼마? 8.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어떻게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냐? 이런 거. 19번은 보시면 지금 상자가 바닥에 붙어 있었는데 걔를 들어 올릴 거야. 근데 얘가 바닥으로 받는 중력이 얼마지? 중력이 얼마예요 지금? 중력 구할 수 있잖아. 얘 5kg래. 5kg 곱하기 9.8이겠죠. 맞죠? 중력을 요만큼 받아요. 근데 저번에 윤호가 질문을 했는데 아래로 중력만큼 들잖아. 근데 내가 중력만큼 위로 힘을 줬을 때 어떻게 물체가 들리냐라고 물어봤었어. 너네가 생각해도 약간 그렇지 않아? 아래로 중력만큼 잡아당기면 내가 똑같이 위로 중력만큼 힘을 주면 평형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중간에 있는 힘을 몰라서 그래요. 이 중간에는 이 면이 위로 밀어주는 수직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얘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너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여기 지금 평행되는 힘이 없어? 그러면 이 바닥에 있는 물체는 절대 그냥 땅으로 막 들어가야 돼. 그냥 계속 잡아당기고 있잖아. 근데 우리 일상에서는 면이 밀어주는 힘과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그냥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떨어지자마자 이 파란색 힘은 사라지겠지. 맞아요? 면이 밀어주는 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어떤 작은 값을 줘도 물체가 들리긴 해요. 근데 들리자마자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들리자마자 중력이 작용하지. 근데 내가 이 위로 뭐 1만큼 들었어. 그럼 바로 다시 땅에 붙겠죠. 그 상황은 우리가 들었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체를 들려면 최소한은 중력만큼 줘야지 얘가 F가 0이 되면서 등속 운동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땅에 붙어 있을 때는 얼마만큼의 힘을 줘도 들리긴 하지만 드는 순간 아래로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가 바로 땅에 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드는 상태를 유지를 하려면 최소 중력보다는 큰 힘을 줘야지 들린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중력보다 큰 힘을 줘요. 그러면은 힘이 생기지. 합력이 0이 아니잖아.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랑 위로 잡아당기는 힘이 0이 아니니까 등가속도로 들 수 있겠죠. 뭐 가속도가 있게 훅 들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중력만큼 힘을 주면 F가 0이 되니까 천천히 속력이 일정하게 이렇게 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최소 힘을 중력만큼 줬을 때 우리가 물체를 든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보시면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올리는 모습이다라고 했으니까 들어올리는 힘을 중력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네, 돼요? 어쨌든 그러니까 아래로 중력만큼 작용하니까 내가 위로 들 때 드는 힘이 얼마라는 거야 결국에. 중력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5kg 곱하기 9.8의 힘을 줬을 때이고 얘는 얼만큼 들어 올렸냐? 1m 들어 올렸대요. 그럼 이때 1은 얼마냐? 1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1은요? 5kg 곱하기 9.8 곱하기 1m. 요게 1이겠죠. F, S. 그치? 근데 우리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이 물체가 위에 떠 있을 때 아래로 중력이 얼만큼 작용해요? 5kg 곱하기 9.8. 높이는 1m니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똑같은 값으로 같겠죠. 그래서 둘 다 49다. 그래서 이번에 1에서 구한 값을 근거로 하여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서술해라. 우리가 물체를 들어올릴 때 중력에 대한 일과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49줄로 같다. 저번 시간에 한 얘기를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더운데? 오늘 들어 좀 펴줘. 할 수 있어. 오! 감사. 됐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해설은 다 됐죠? 우리 감각기관 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올게. 힘들어. 오늘 이게 금 뽑혀가지고 결국에 이미지를 뽑았어. PDF로 안 뽑혔어. 조금 늦었어. 뒤로 넘겨줘. 뒤로 넘겨주라고. 줄게 새로. 넘기라고. 넘겼어? 알려줄게. 소리. 남준이만 보면 무지성 공격을 하게 돼가지고. 사과. 아 그래? 너가 중간에 막 수학의 정석 같은 거 풀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네가 다니는 학원에서 다 혼내주지. 다 받았어요? 소연이 받았어?
왜 풀기가 싫어져요? 그러게 싫어하는 거야. 참 청개구리 같이 이렇게. 과학학원에서는 수학 풀고 싶어지고 혹시 수학학원 가서는 과학 숙제하는 거 아니지? 그때 자요? 지금 남겨주세요. 문아! 네. 봐봐 앞에 재은이 팔 떨어지겠네. 오늘은 이게 감각기관이 그림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거 뭐야? 아 받았어? 성대 받았어? 보면서 같이 그냥 해봅시다. 우리가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거를 총 5가지를 배워요. 눈, 코, 귀, 혀, 피부 이렇게 배웁니다. 이 단원 이름이 자극과 반응이거든. 그래가지고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반응이 어떤지 보는 단원이에요. 얘네 핸드폰 빼서 진짜. 감각기관 중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눈이에요, 눈. 그래서 우리 눈의 구조를 먼저 볼 겁니다. 그래서 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2가지예요. 눈의 구조하고 눈의 조절.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거 2개 볼 겁니다. 그래서 눈의 구조를 보시면요, 우리 눈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막을 각막이라고 해요. 그냥 요 바깥에 있는 막이 각막이고요. 그리고 나서 빛이 들어오는 곳이 동공이라는 구멍입니다. 동공은 그냥 구멍이에요. 그래서 빛이 들어가는 통로를 얘기하고요. 이 동공이 그냥 구멍이기 때문에 이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여러분이 창문의 크기를 줄이는 것보다 커튼을 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 창문의 크기를 조절해주는 홍채가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자리에 홍채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홍채의 역할은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요. 결국에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얻는 게 뭐냐? 빛의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잘 보여? 코어 힘 지렸다. 안 넘어지고. 그 다음에 동공이 있고요. 그 동공으로 이제 빛이 들어가면은 수정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수정체는요, 볼록 렌즈 같이 생겼죠. 그래서 빛을 굴절시켜주는 곳입니다. 수정체에서 빛을 굴절. 얘가 이 상이 망막에 맺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수정체예요. 근데 여러분 수정체는 그냥 물방울 같은 액체는 아니고 약간 막성 물질인데 자기 혼자 크기를 조절할 수는 없어요. 그냥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그 크기를 조절하는 애가 또 있어요. 그 크기 조절하는 애가 뭐냐면 선모체. 그래서 얘는 수정체 두께를 조절한다.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는 게 선모체고요. 그리고 가장 바깥에 공막이라고 해서 그냥 흰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망막 있죠? 망막. 상이 맺히는 곳. 시각세포가 있다의 별표. 그래서 우리 여기 가장 안쪽에 있는 요 막을 우리가 망막이라고 합니다.
그 망막에 이렇게 시각세포들이 존재하게 돼요. 근데 이 시각세포가 균일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많이 모여있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우리가 황반이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망막 안에, 망막 위의 구조 중에 황반하고 맹점이 있는 거예요. 황반은 이렇게 시각세포가 몰려있는 곳, 훨씬 잘 볼 수 있겠죠? 근데 참 우리 몸이 굉장히 극강의 효율층이에요. 효율을 굉장히 따져서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 약간 에러가 생깁니다. 너네가 생각했을 때 니네가 컴퓨터 선을 정리를 할 거야. 그러면 그 선이 뒤로 나가는 게 좋겠어? 아니면은 이렇게 앞으로 돌아나가는 게 좋겠어? 뭐가 좀 더 깔끔해 보여? 뒤로 나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렇죠? 근데 눈은 그렇지 못해요. 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저렇게 앞으로 돌아나갑니다. 시각세포에서 신경을 받아서 이렇게 앞으로 돌아나가요. 그럼 그 돌아나가는 이 부분에는 세포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래서 여기에는 상이 맺혀도 안 보여요. 왜냐면 상은 맺혀도 그 맺힌 상을 받아들일 세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맹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맹점. 내릴게요. 우리 보시면 시각세포가 많이 모여있는 부분은 황반, 그 다음에 시각세포가 없는 부분인 맹점. 그리고 맥락막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검은색 색소가 있어요. 여러분 영화관 갔는데 불을 안 꺼줘. 그러면은 환불해달라고 하겠죠. 앞이 잘 안 보이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눈 속에서도 잘 보기 위해서는 깜깜한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맥락막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에서 가장 안쪽, 상위 렌치는 가장 안쪽이 망막일 거고요. 눈 가장 밖에 있는 게 복막일 거고, 그렇지? 그 사이에 있는 애매한 막이 하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맥락막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문제 풀 때 항상 물어봐. 각각 뭐 여기다가 화살표 해놓고 복막이다. 여기다 화살표 해놓고 맥락막이다. 이렇게 하면은 틀린 게 되겠죠. 알겠죠? 유리체는요. 그냥 눈의 형태 유지하는. 눈을 동그랗게 만들어주려면 그 안에 뭐가 채워져 있어야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유리체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은 어떻게 성립을 하느냐? 빛이 어디로 들어오지? 눈 가장 바깥에 있는 각막. 각막에서 동공으로 들어와요. 동공으로 들어와서 수정체를 거치면 빛이 굴절되게 됩니다. 그럼 그 굴절된 빛은 유리체를 지나서 어디에 시각세포? 시각세포 어디 있다고? 망막의 시각세포. 그리고 시각신경, 뇌를 거치면 이제 뇌에 우리가 뭐를 봤으면 그게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있을까요? 그래서 눈의 조절작용은 크게 두 개입니다. 빛의 양 조절과 원근 조절인데 얘는 옆에 필기할 것이 있으면 필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얘네가 눈이 있을 때 이 까만 자 있잖아요. 까만색 그 부분 있지. 그 까만색이 커질 수 있어요, 옆으로? 그럼 굉장히 니네 그걸 못 해가지고 렌즈를 끼는 거잖아요. 서클 렌즈를 끼는 이유가 이 까만 자를 키울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동공이 커지려면 기본 형태가 이렇게 돼서 동공이 커지려면 이렇게 돼야겠죠. 홍채가 줄어들어야겠죠. 이해돼요? 이 까만 자가 커지려면 요 자체가 커질 수가 없으니까 이 안쪽에서 넓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동공이 커진다. 그러면 홍채는 어떻게 됐어요? 홍채가 뭐냐면 요 색깔 있는 부분이거든? 색깔 있는 부분은 늘어났어,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죠. 동공과 홍채는 서로 반대예요. 동공이 늘어나려면 옆에서 커튼을 제껴줘야지 창문의 넓이가 넓어지겠지. 그거랑 똑같아. 동공의 크기를 키우려면 홍채를 줄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동공의 크기를 줄이고 싶어요. 동공의 크기를 줄였어요. 이렇게 되려면은 홍채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동공을 줄일 거야. 그러면 홍채가 확장되게 되겠지.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그럼 어떤 상황에서 저렇게 동공이 커지고 어떤 상황에서 동공이 작아지느냐. 빛이 너무 많아. 낮에 너무 쨍쨍해. 근데 그러면 눈에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눈이 부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고 싶겠어? 약간 커튼 좀 치고 싶지.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그때가 바로 이렇게 동공이 작아지고 홍채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때가 밝을 때. 그러면은 언제 저렇게 동공이 커지냐면 빛을 많이 받아야 할 때. 너무 밖이 어두워서 내 눈에 빛을 많이 넣어야 할 때는 동공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때가 어두울 때가 됩니다. 아니, 하나도 안 들리셨잖아. 얘들아, 이해가 돼요? 이해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원근 조절은 좀 더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가 가까운 곳을 볼 때하고 멀리 있는 걸 볼 때하고 수정체의 두께가 달라지게 돼요.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의 두께가 이렇게 통통하게 되고 먼 곳을 볼 때는 이렇게 얇아져요. 왜냐하면은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두꺼워야지 얘네가 가까운 곳에 상이 맺힙니다. 이렇게. 근데 멀리 있는 거는 이렇게 얇아야지 상이 멀리 맺혀요. 그래서 이걸 조절해주기 위해서 선모체의 조절이 필요한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거 필기하고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눈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이 귀고 코, 피부, 혀는 뭐 껌이에요. 있어요? 필기 다 했죠? 위에 보시면 이 그림 보면은 여기 수정체가 있고 옆에 이렇게 달려있는 얘네가 선모체야. 그치? 그럼 니네가 그냥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이렇게 선모체 달려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두꺼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선모체가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늘려주면 얘네가 줄어들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하면 틀려요. 얘네가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우리가 옆을 눈을 자른 거지 반을.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 중간에 이렇게 수정체가 있고요. 이 주변에 이렇게 선모체가 감싸고 있는 요 모양. 그럼 얘가 두꺼워지려면 너네가 탱탱볼을 두껍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짜지 이렇게. 이렇게 짜면 두꺼워지죠. 그래서 선모체가 수축을 하면 오히려 얘가 두꺼워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 근데 지금 수정체가 있고 그 주변에 선모체가 이렇게 감싸고 있을 때 얘가 두꺼워지려면 짜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써주시면 되겠죠. 선모체 수축.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수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넓게 퍼지려면 얘가 힘을 풀어야지 얘가 옆으로 계란이 풀리듯이 풀리겠죠. 이해돼요? 액괴 같은 건데 액괴를 짜면 두꺼워지고 액괴를 살살 하면 이렇게 풀어지잖아. 그런 느낌이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 약간 그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혼자 못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선모체 2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필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귀 있는데요. 귀는 약간 특이한 게 우리 눈 같은 경우는 뭐를 자극으로 받아들일까?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겠죠. 근데 귀 같은 경우에는 관여하는 게 두 가지예요. 청각,
신경하고요. 평형감각신경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귀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평형감각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색깔 조금 다르게 칠해주시면 돼요. 귓바퀴, 웨이도, 귓속뼈, 고막, 달팽이관, 청각신경 같은 경우는 청각신경에 관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골이관, 전정기관, 그리고 여기에는 안 써 있지만 평형감각 신경이 따로 있어요. 얘네는 평형감각에 해당되는 기관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하나가 남는데 이 귀 인도관은 조금 논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기는 펜이 없다. 그럼 동그라미랑 세모로 표시해도 상관없어요. 지워도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이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옆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참 책이 불친절하게 돼 있어요. 한 페이지에 다 넣으려고 용을 쓴 모습이죠. 아니 저 그림을 저 위에다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 애들이 귓바퀴를 어떻게 알아. 귓바퀴는 여기에요.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생긴 거. 얘가 왜 이렇게 평평하게 안 생기고 깔때기처럼 생겼느냐. 소리를 모으기 위해서. 소리를 모으는 역할 귓바퀴가 하고요. 여기까지는 청각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평형. 소리를 모으고요. 소리를 모은 다음에 그 안에 우리 귀 파는 데 있죠. 귀 파는 데. 그 파는 데를 웨이도라고 해요. 그냥 통로. 길. 그 다음에요.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귀가 있어. 여기 귀가 있어요. 그 안에 보시면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북이 있어. 진짜 조금의 얘가 새끼손톱만 하대. 본인의 새끼손톱인가 엄지손톱인가만 하대요. 엄청 작죠? 그래서 그 북이 소리가 들어와서 공기에 진동하게 되면 그 북을 징 울려요. 근데 내 새끼손톱만한 북이 울려. 소리가 잘 들릴까? 안 들리겠죠. 그래서 그 진동을 여기 귀 속 뼈가 있어요. 뼈가 진동을 크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진동을 크게 키워줘야 돼요. 진동, 증폭. 지금 고막 같은 경우에는 진동하는 얇은 막인데 너무 작아요. 그래서 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귀 속 뼈를 거쳐서 진동을 증폭시켜야 됩니다. 그럼 그 진동이 증폭이 되면요. 달팽이관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얘는 빼야겠다. 귀 인도관이니까. 달팽이관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달팽이관은 설명은 너무 길긴 한데 이 달팽이관을 쭉 펴보면요. 어떻게 생겼냐면 달팽이관 안에 약간 다이빙대처럼 이렇게 다이빙대가 있고요.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귓속이. 진짜 핑핑이 몸속처럼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두께가 다른 다이빙관이 있어요. 다이빙대가 있고 소리의 높이에 따라서 진동시키는 것이 다릅니다. 낮은 진동에서는 여기가 징하고 울리고요. 높은 음으로 갈수록 얇은 곳이 울려요. 그래서 그 울림을 인식을 해서 높은 음이다, 낮은 음이다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말려있어. 이 다이빙대가 말려있어. 달팽이요. 그게 달팽이관이에요. 그리고 이 다이빙대 밑에 이렇게 청각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잉 진동하면 여기 세포가 자극을 받겠지. 그러면은 내가 소리를 들었네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가 말려있어. 그게 달팽이관. 달팽이관에는 청각 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6번은 아까 우리가 논외로 하기로 했던 귀인도관이에요. 얘는 뭐 하는 애냐면 압력을 갖게 조절을 해줍니다. 고막 안과 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외부의 압력이 너무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압력이 안 맞아서 귀에서 먹먹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침을 삼키거나 입을 벌려주거나 아니면 하품을 하면 귀 인도관이 열려서 그 압력이 같이 조절이 돼요. 그런 압력 조절을 해주는 곳이 귀 인도관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전정기관도 할 말이 진짜 많긴 한데 보면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일단은 여기 보시면요 반고리관은 진짜 고리의 반 같아서 반고리관이에요. 지금 보면은 고리 모양의 절반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치? 보여요? 그쵸? 그 다음에 요 밑에 달팽이 모양으로 생긴 게 달팽이관이야. 그리고 달팽이랑 반고리관 사이에 있는 요 애매한 게 전정기관이에요. 이해되죠? 위치 잘 알아두셔야 돼요. 반고리관은 제가 확대를 해보면 고리 안에 액체로 채워져 있어요. 사실 요 안이 다 액체로 채워져 있어. 이렇게 액체로 채워져 있어서 이 안에서 액체가 막 이렇게 움직이겠죠. 내가 움직임에 따라서 액체도 따라 움직이겠지. 요 안에도 세포가 있어요. 그럼 액체가 움직이면 세포도 일로 움직이겠죠. 이해돼요? 근데 내가 멈춰 갑자기. 근데 액체 멈출 수 있어? 내가 멈추는 거랑 동시에 얘 멈출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기울어졌네? 이걸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전하고 있네? 그래서 얘는 내가 돌면서 액체가 돌겠죠. 그러다가 멈추면 나는 멈췄지만 액체는 돌고 있겠지. 그걸로 회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고리관 같은 경우는 회전을 인식해요. 그리고 전정기관 같은 경우는 기울어짐을 인식하는데요. 얘는 되게 신기한 구조인 이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 귀에 진짜 신경이 많은데 귀 안에 뿌띠첼 같은 게 있어요. 뿌띠첼. 뭔지 알아요? 젤리? 젤리 같은 게 있어. 저 위에. 그래서 그 안에 또 청각신경이 있어요. 이렇게. 평형감각신경이 있겠죠. 근데 이 신경이 있는데 위에 돌이 있어요. 이게 실화야. 진짜라니까. 진짜 돌이 있어. 그 돌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석이라고 합니다. 이석.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쏠리면 돌도 움직이겠지. 그럼 돌이 한쪽으로 쏠려요. 그러면 뿌띠첼이 무거워지겠지. 그렇지 않나요? 얘가 뿌띠첼이니까 뿌띠첼이 오른쪽으로 쏠려요. 그럼 그 뿌띠첼 안에 있는 세포도 오른쪽으로 쏠려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쏠렸네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뿌띠첼이 이렇게 가로 모양도 있고 세로 모양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정기관은 세로 가로 기울어짐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논리를 알아서 이해가 되죠? 얘를 이렇게 빨리 설명할 게 아니긴 한데 사실 우울하네요. 어차피 다시 할 거니까 시험 기간 때. 반고리관은 몸의 회전을 감지한다. 청각의 성립 경로, 우리 소리가 들어오면 귓바퀴, 웨이도, 고막, 귓속뼈, 달팽이관의 청각세포, 신경, 뇌 이렇게 되는 거고요. 평형 감각은 몸의 회전은 반고리관, 몸의 기울어짐은 전정기관이 감지한다.
우리 코, 혀, 피부 이제 남았는데요. 코랑 혀는 둘이 조금 비교하면서 해주시면 돼요. 우리 후각 같은 경우는 코의 후각세포에서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감지를 하고요. 혀는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감지를 합니다. 우리가 액체에다가 코를 박고 냄새를 맡으려고 그러면 절대 안 맡아지죠. 코로 숨을 쉬는 거니까. 근데 액체, 이 혀도요, 우리 침으로 다 녹여서 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감지하여 맛을 느낀다. 코 같은 경우는 민감한데 쉽게 피로해지기 쉽다라는 점이 있고요. 기체 상태 화학물질이 코로 들어오면 이제 후각 상피의 후각세포에 닿아서 후각신경, 뇌 이렇게 간다. 비교적 간단해요. 그다음에 혀도 마찬가지인데 어디냐면 혀의 맛세포라는 데서 얘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기본 맛,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이고 매운맛은 풍각이에요. 풍각. 미각이 아닙니다. 미각의 성립 경로도 액체 상태 화학물질, 맛봉우리의 맛세포, 미각신경, 뇌 이렇게 되겠죠. 다음 밑에 이제 피부까지 하면 끝나게 되는데요. 피부는 피부를 통해 부드러운 딱딱함, 아픔, 차가움, 따뜻함인데 송점이 아픔이겠고 얘는 압력이고 접촉, 따뜻함, 차가움 뭐 딱히 볼 게 없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 온점과 냉점에서 따뜻하다, 차갑다를 느끼는 게 절대적일까요? 상대적일까요? 상대적이죠. 그게 시험에 잘 나와요. 상대적 온도 감지.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게 뭔지 모른다. 절대적인 건 뭐냐면요. 10도 위로는 뜨겁다고 느껴. 11도는 너무 뜨거운 것 같아. 9도? 너무 추워. 그러니까 10도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내려가면은 덥다 춥다가 정해지는 거. 그게 절대적인 거고요. 상대적인 거는 내가 따뜻한 곳에 있다가 약간 온도 내려간 대로 좀 춥다고 느끼는 거고 근데 내가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데로 가면 따뜻하다고 느끼는 거. 그게 바로 상대적인 온도가 되겠죠. 감각점의 분포는 몸의 부위마다 다르며 뭐가 제일 많을까? 통각. 아픔을 제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몸의 부위마다 다르다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도 알 수 있어요. 손등을 한번 꼬집어 보고 그 다음에 팔꿈치를 한번 꼬집어 보고 팔꿈치 아무리 세게 꼬집어도 많이 안 아프다. 그렇지. 왜냐하면 팔꿈치에는 감각점이 별로 없어. 안 아프지 않아? 응. 근데 그 세기로 손등 꼬집으면 개 아프죠? 감각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위마다. 그리고 사람마다도 달라요. 그래서 막 보면은 약간 기인율전 이런 거 있잖아. 막 아픈 거 별로 못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감각점 수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적겠지. 둔감하다고 하는 거고 피부 감각, 자극, 감각점, 감각신경, 뇌 이렇게 들어간다. 까지 해주면 감각기관은 끝. 그래서 여기까지 숙제로 또 해오는 거. 포인트 잃어버리지 마시고 잘 가지고 다니십시오. 오늘 이제 어디 가는데? 아이고. 나도 이제 하나 끝났네. 하나 더 나왔네. 오늘은 소연이만 잠깐 남고 나머지는 다 가셔도 될 것 같아. 아니 아직 조금 남았는데.